우린 이제 모두 조만간 얼어 죽고 말 거야. 잠깐만 우리가 왔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아니, 너는 설마? 미국 시카고에 있는 오헤어 국제공항 수많은 관광객들이 분주히 비행기를 탑승해야만 하는 이곳에 어째서인지 수천 명의 관광객들은 공항 창밖을 바라보며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오헤어 지역의 엄청난 폭설로 비행기 6대가 전부 눈에 묻혀버리는 것은 물론 폭설을 대비한 시스템마저 누전으로 가동할 수 없어 꼼짝없이 공항의 모든 시스템이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공항 안내방송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공항 바닥에서 눈이 녹을 때까지 노숙을 해달라는 황당스러운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만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미국로 여행을 온 것인지 5명이 넘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단체로 옷을 벗더니 폭설에 파묻혀 있는 공항 외부의 비행기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관제탑에서는 당장 멈추라며 혼잡한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어째서인지 한국인 대학생들은 손에 무언가를 든 채로 계속해서 비행기로 달려가는데요. 과연 이곳 미국의 공항에서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공항에서 시설물의 관리와 비행기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항공 엔지니어 케이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비행기를 수리하는 여성 엔지니어로 지금 미국의 국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인생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여자가 무슨 비행기를 수리하냐며 제 꿈을 극구 반대하시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그러한 부모님마저도 제가 첫 국제공항에 취업할 당시 믿기 어려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인생을 혼자 살아야만 했던 저는 약 1년의 시간 동안 극심한 공황장애에 제대로 공항에 출근하지 못했고 그렇게 공항에서 해고당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약 6개월 전 제가 겪은 한국인과 관련된 하나의 사건은 지금 저를 미국의 대표 국제공항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지금도 저는 그때의 한국인 친구들과 각별한 친구 사이로 지내며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그 친구들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의 교육 아래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이 꽤 많은 한인타운 근처의 국제기술학교에 다녔습니다. 이미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미국의 한인타운에서 작은 운동용품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셨던 부모님께서는 매번 손님으로 찾아오는 한국인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린 학생일 때부터 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경험해 본 적도 한국인을 만나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좋은 걸까라는 의문이 매번 들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께서도 이를 눈치채셨는지 제가 13살이 넘는 나이가 되자마자 한인타운 근처의 국제학교에 저를 보내셨죠. 특이하게도 그곳은 한인타운 근처에 있어서인지 정규 수업 시간에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편성되어 있었고 저는 그러한 학교의 도움을 받아 일찍이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국제학교는 이처럼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체능 계열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기술 국제학교였고 저는 바로 이곳에서 항공기 엔지니어에 처음으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과 달리 소꿉놀이를 하거나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것은 저의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고 밖에서 뛰어놀며 땀을 흘리기를 좋아하던 저에게는 이처럼 거친 작업복을 입고 엄청나게 거대한 항공기 관련 정비를 한다는 것은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고작 13살이 조금 넘는 나이였지만 저는 그곳에 항공정비 관련 선생님을 따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때 당시 저희 학교에 있던 항공정비 관련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있던 대기업 공항에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항공정비를 담당하시던 경력 있는 한국인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미국의 학교였다면 절대 누릴 수 없는 특권이나 마찬가지였고 저는 한국인 선생님 준기에게 항공정비는 물론 기본적인 정비 관련 지식을 배워나가며 미국에서 제일 큰 메이저 항공사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준기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열정적인 선생님이셨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자로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유일한 여자 학생인 저에게 더욱 더 많은 정비 기술을 알려주시며
제가 장비를 다루는 분야에서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더군요. 자연스럽게 국제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선생님인 준기 선생님의 교실에는 준기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인 친구들도 모여들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한국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같이 정비기술을 배워나가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저와 똑같은 정비기술을 배우던 한국인 친구 영진이는 저에게는 준기 선생님만큼이나 크게 의지가 되는 친구였습니다. 영진이는 한국에서 조종사라는 직업을 가진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공항을 자기 집처럼 생각할 만큼 매우 많은 경험을 가진 친구였고, 지금은 친척들의 가족 문제 때문에 잠깐 미국에 오게 된 것이라면서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죠. 저 또한 정비기술을 배우며 한국어를 배운 탓인지 영진이와 소통을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러한 언어적인 장벽이 없어지자 한국인 친구 영진이와 매우 빠르게 친해지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깊은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졸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영진이는 저에게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서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고,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때는 그저 어린 마음에 영진이와 멀어져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저 10대 후반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던 저에게는 국가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것이 그저 무서웠고, 저 또한 영진이가 남자로서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선뜻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큰 고민이 따랐습니다. 영진이는 국제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곧바로 한국으로 간다고 오래전부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영진이에게 확실한 대답을 줘야만 했죠. 너무나 큰 고민이 되어 부모님에게도 저희 상황에 대한 고민 상담을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뜬금없이 저에게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며 집안의 경사가 났다면서 한국인 사위가 다 생겨본다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만 보여주시더군요. 부모님께서는 저희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그저 저에게 나이도 어린데 한번 만나보는 것은 어떻겠냐며 가벼운 조언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틀린 것은 없었으나 왜인지 모르게 저는 점점 손님이 줄어드는 부모님의 운동용품 가게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제가 항공사에 취직해 돈을 버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었기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시간이 지난다면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영진이의 마음을 받지 않고 조금 더 빨리 항공사의 정비 엔지니어로 취직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잡았고, 영진이에게도 저의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라는 말을 들은 영진이는 오히려 서로가 너무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그러한 영진이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결국 국제학교의 마지막 졸업식 날 영진이와 저는 서로의 불편한 마음 때문인지 이별의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진이는 곧바로 친척분들과 함께 비자의 문제로 다급히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준기 선생님에게 조금 더 항공정비 관련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종종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항공사 취업에 간절한 몇몇 친구들도 함께 등교하기는 했지만 준기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배워나가는 저의 모습에 더욱 열정을 보이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학교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서 저를 지도해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준기 선생님에게 정비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등교한 날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내미시더군요. 그리고 편지를 열어본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진이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고, 지금은 서로가 상황이 맞지 않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언젠가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연애를 할 준비가 되었을 때 꼭 만나자는 말과 함께 자신의 증명사진 그리고 작은 목걸이 하나를 넣어 놓았기 때문이죠. 물론 영진이의 휴대폰 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쉽사리 영진이에게 연락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점점 머릿속에서 영진이라는 사람을 잊어가고만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인지 제가 취업을 준비할 당시 미국의 대부분 대형 국제공항에서는
대규모 인재 채용을 하던 중이었고 제가 지원을 원하던 항공관리 정비 분야에도 꽤 많은 사람을 뽑고 있더군요. 그리고 약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4년 만에 제가 원하던 미국의 메이저 항공사의 엔지니어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당시 제가 취업을 성공한 공항에서는 처음으로 여자 엔지니어가 입사한 시기였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더욱 더 많은 주목을 받으며 입사 첫날부터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인 선생님 중기 선생님에게 배웠던 항공정비 기술 덕분인지 그곳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의 선배 기술자분들도 제가 정비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미국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정비법인데 혹시 누구에게 배웠냐면서 감탄을 하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국제학교를 통해 한국인 선생님에게 배웠다는 말을 매우 자랑스럽게 할 수 있었고 저의 선배 엔지니어분들은 역시 한국의 섬세한 기술력은 따라갈 수가 없다며 오히려 저희 정비 기술을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항공사에 취업하고 약 1년여의 세월이 지나 어느 정도 일과에 적응하게 되었을 때 전혀 겪어보지 못한 사고가 제가 다니고 있던 공항에서 터지고 말았죠. 평범한 하루에 불과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오전 근무부터 엄청난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워낙 폭설이 많이 내리는 미국이었기에 이미 공항에는 모든 폭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폭설이 많이 내리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인력들이 있었기에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비행기에 폭설 대비 장비들을 체크하며 여유로운 일과를 보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폭설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던 저희보다 규모가 더 큰 공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곳에 관광객분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면서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오전부터 비행기는 결항하기 시작하며 수백 명의 관광객들과 인근 공항의 승객들까지 공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공항 전체에 누전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 공항의 모든 전기가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상전력 시스템이 있기에 몇 시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갑자기 몰려든 외부의 관광객들 때문인지 비상전력은 20분 만에 소멸되고 말았고 수천 명에 달하는 관광객분들은 추위에 벌벌 떨며 공항 내부에서 발만 구르고 있었죠. 공항 전반을 관리하는 정비사로서 전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방법이 없었고 심지어 외부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까지도 전력 난방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해 주요 연결고리들이 부서지거나 바닥과 함께 지면 타이어가 붙어버려 항공기가 주저앉는 상황까지 발생하더군요. 저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은 처음 겪는 상황에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 공항에 대기 중이던 수천 명의 관광객들은 극심한 저체온증 증상까지 나타나며 공항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둘씩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공항 한쪽 구석에서 정비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매우 특이한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안 그래도 예민하고 위험한 상황에 저는 그들에게 달려가 어디서 옷을 훔쳐온 것이냐며 화를 내려고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서 저는 점점 무언가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고 이내 그곳에 모여있던 친구들이 저와 같은 미국 국제학교의 항공정비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인원들 사이에는 약 5년 전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만 했던 영진이가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사람들에게 작업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고 영진이 또한 인기척을 느꼈는지 저를 발견하고는 약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저에게 다가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너무 놀라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영진이는 일단 지금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어딘가로 떠나더군요. 그 이후 펼쳐지는 상황은 저로서는 기적과 다름없었습니다. 영진이는 공항 근처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구해 항공기 주변에 있던 눈들을 하나둘씩 치우기 시작했고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한인타운에 있던 수백 명의 한국인들은 서로 호흡이라도 맞춰본 듯 제설 도구를 들고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공항과 항공기 주변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진이와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공항 배선 시스템의 지도를 받아가더니 지금 현장에서 곧바로 정기 수리를 해보겠다며 작업에 들어갔고
약 3시간의 작업 끝에 공항 전체의 전기를 살려냈기 때문이죠. 이미 외부와 연결되는 도로는 폭설로 이동이 어려워 공항 내부의 수많은 인원들이 꼼짝없이 저체온증에 피해를 입을 뻔했지만 영진이와 팀원분들의 빠른 전기 수리 작업으로 공항은 곧바로 난방 시스템을 가동해 온기를 찾아가기 시작. 그제서야 관광객들도 조금씩 안정되는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또한 영진이의 지시대로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해 따뜻한 곳에 모아놓은 상태였고, 영진이는 곧바로 공항 전체의 현장을 한인타운의 한국인분들과 지휘하며 빠르게 공항을 안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부를 정리한 영진이는 곧바로 외부의 활주로와 공항 주변을 제설하던 한국인분들과 함께 외부의 도시로 연결되는 길까지 약 2시간 만에 전부 제설 작업을 완료했고, 제설 작업이 끝나자마자 미국의 소방대원들을 부르더니 모든 도로를 정리했으니 최대한 빨리 와달라는 놀라운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죠. 미국의 소방대원들은 그곳에 폭설이 너무 많이 내려가기 힘들다고 했으나 모든 제설 작업을 끝마쳤다는 영진이의 말에 너무나 놀란 듯했고, 실제로 약 15분 뒤 소방대원들의 빠른 도착으로 저체온증에 피해를 입고 있던 공항의 관광객 인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본 한인타운의 한국인들이었지만 영진이와 그 한국인분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훈련이라도 받아온 듯 한 몸처럼 매우 빠른 시간 만에 공항의 폭설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기술력과 단합력으로 공항의 전기까지 살려낸 뒤 사람들마저 구했던 것이었죠. 저를 포함한 몇몇 미국인 항공 엔지니어들은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간단한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놀라운 한국인들의 대처 능력과 기술에 정말 놀랍다는 반응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안정된 후 영진이는 저를 부르더니 이제부터는 빠르게 항공기를 창고로 옮겨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며 전문 항공정비 자격이 있는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을 불러냈고, 폭설이 쏟아지는 야외에서 작업을 지시하며 항공기의 하부를 수리한 뒤 곧바로 비행기 창고에 모든 항공기를 이동시키고 말았죠. 이러한 항공기 이동까지 약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공항을 총괄 관리하는 관제탑에서는 처음에는 외부인인 영진이와 팀원들의 지시에 무언가 불편한 반응을 보였지만 외부에서 항공기 수리까지 마쳐는 영진이와 한국인 팀원분들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하며 어느 순간부터는 영진이의 지시대로 공항 내부에 안내방송을 하고 있더군요.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기적이었지만 저는 영진이가 한국에서 지내던 사이 이렇게나 기술적으로 발전해 있을 줄 몰랐고, 그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모든 공항의 상황이 정리된 후 폭설도 잦아들게 되자 영진이와 한국인 기술자분들의 정리로 인해 곧바로 항공운행은 정상운행에 들어가게 되었죠. 상황이 종료된 뒤 영진이는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서는 폭설이나 폭우 상황 시 이런 식으로 상황을 대처해 나간다며 저에게 한국의 매뉴얼 대처 방법들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수고했다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더군요. 공항을 관리하던 기장분들과 관제탑 관계자분들도 영진이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저희 공항에서는 공항 최초로 외부인에게 표창장마저 수여하게 되었죠. 그 후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와 영진이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국제공항에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기술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 서로의 작은 결혼식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의 우연은 저와 영진이를 다시 한번 이어주었고, 영진이가 한국에서 배운 항공 정비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인 미국의 한 국제공항은 저와 영진이를 정식 기술 고문으로 채용하기까지 했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만큼 저와는 더욱 따뜻한 사랑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 부부의 마지막 최종 꿈인 한국으로의 이민을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너스이며 25세 독일 사람입니다. 저는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중입니다. 엄마는 좋아했었지만 그 아빠는 반대였습니다. 아버지가 독일에서 군인인데 직급이 높아요. 한국으로 가려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군인을 그만두셨지만 제가 한국으로 가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랑 한국이랑 너무 멀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안 보내고 싶었어요. 한국 위험하지 않았냐고, 그때는 아빠가 곁에 있으면 안 되냐고요.
갈 거면 미국을 가지 한국에 왜 가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어쩔 수 없어서 짐 싸서 나갔어요. 다음 날 아버지가 되게 화가 나시고 저랑 연락을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의 화가 풀리셔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을이 왔어요.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조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사실 크기는 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라는 게 상상이 안 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랑 있었던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그간 아버지와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먼저 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훨씬 좋겠어요. 물론 제 소개도 좀 더 하고요. 조금은 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들어주실 거죠?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아직도 꿈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아버지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적게 될 줄이야. 지금 이렇게 사연을 적으면서도 저에게 진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버지는 한국을 휴전국가라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렇게 경로하던 무섭고 엄격하게만 구시던 아버지가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던 강인하셨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신 뒤 눈물을 펑펑 흘리셨던 그 사연 지금부터 바로 말해볼게요. 저는 할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시간을 좀 되돌려볼게요. 저는 독일에서 대대로 군인의 핏줄의 딸이에요. 외동은 아니에요. 근데 저만 유일한 딸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저를 낳고 나니까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행복을 품에 안았다고 확신하셨대요. 그만큼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아름답고 예쁜 모든 것들을 다 저에게 주고 싶어 하셨죠. 한국에서는 이걸 딸바보라고 부르죠. 맞아요. 우리 아빠가 그 말에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자다가 긁어서 조금 살에 상처만 나도 잠든 저의 곁에서 연고를 발라주며 속상해하곤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저희 아빠를 아시는 분들이 들으면 아주 깜짝 놀라실걸요. 저희 아버지는 보통의 평범한 셀러리맨이 아니셨거든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니 너무 떨리고 그렇네요. 무려 저희 아버지는 사성장군이나 하신 군인이셨어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는 저 다음으로 군대와 나라가 아버지의 전부와도 같았죠.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저의 이름보다 제 아버지의 딸로 불리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는 독일에서 저명한 유명인사였죠.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무하시면서 훈장을 받으실 정도로 진정한 군인이라 불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다른 곳도 아니고 저희 고국인 독일에서 저 정도 군인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게 이야기해드리기도 힘들 정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군대는 단순히 국방 기능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독일의 상징성으로 불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우리 아빠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감이 오실까요? 아버지의 카리스마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아버지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했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딸바보 같은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의 군대에서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셨죠. 은퇴하기 직전에 아빠는 정말 바쁘셨어요. 작전도 책임지셔야 하고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늘 막대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는 가족을 빼고서는 군대가 아버지 인생의 전부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셨으니까요. 가끔은 엄마보다 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물론 저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확신에서 벗어나신 적은 없으셨지만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지와 파병을 오가며 쉬지 않고 일하셨죠. 가끔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다른 형제들과 날짜를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한 번에 몇 달씩은 자리를 비우곤 하셨죠.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군대에서는 엄격하고 진지했던 아버지가 저와 함께 집에 있을 때는 완전히 저만의 아버지로 딱 변신하고 마셨어요.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목소리 톤이었는데 엄격하던 그 목소리 톤은 갑자기 딱 부드러워지고 저만 보면 멍청하고 귀여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군에 헌신하셨고 독일 방위군에서 가장 존경받고 훈장을 받은 장군 중 한 명으로 빠르게 계급을 올렸습니다. 50세가 될 때까지 수많은 중요한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했으며 외국 고위 인사들에게 자문을 제공했고 리더십과 용맹함으로 수많은 영예를 얻으셨죠. 아버지는 리더십이 굉장해서 모두 다 아버지의 의견과 카리스마에 압도당했죠. 솔직히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게 제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져 갔어요. 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들어주려고 하셨지만 웬만해서 아버지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사랑을 받긴 했지만 워낙 카리스마 넘치는 아버지는 무섭기도 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된 데는 아버지의 과도한 사랑이 원인이 되었죠. 아버지는 제가 커가면서 저희 학교 생활과 친구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할 정도로 과잉 보호를 하셨어요. 제가 친구들과 장난을 좀 치다가 미끄러져 무릎을 조금이라도 다치면 무슨 복합골절인 것처럼 지레 겁을 먹고 그런 환자처럼 저를 대하셨죠. 저녁 내내 소독을 하고 반창고를 붙이고 시간을 보내셨는데 처음엔 그게 고맙기도 했다가 제가 청소년이 되고 점점 사춘기가 오면서 어느샌가 부담스러운 시간도 찾아왔죠. 또 그런 보호는 친구들도 저를 가까이 대해주질 않았어요. 점점 저를 멀리하고 단체 생활에 저를 끼워주려 하지도 않았죠. 게다가 아버지는 집안에서도 약간 군대 같은 스타일을 고수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옷차림부터 하루 일정 방해, 세심한 정리정돈까지 모든 것이 질서 정확성 규율을 정확하게 지켜야 했죠. 그건 저희 생활 습관에 결국은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딱 그때는 그런 게 얼마나 힘들던지 마음적으로 가장 편하고 그렇게 느껴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10대가 되자 아버지는 이제부터는 더 정신력을 바르게 단련해야 한다면서 거의 밤에 가까운 어두운 시간부터 아버지 구령에 맞춰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시작된 단련은 그렇게 저의 일과가 되기 시작했죠. 기본적인 체력 단련을 혹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도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아버지는 공부는 물론 잘해야 하지만 무술 기술을 연마하는 것에 특히나 집착하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시간 외로 기술을 배우는 훈련 시간에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어요. 잠은 정확히 오후 10시면 자야 했고 그 전에 저희 모든 일정을 끝내야 했습니다. 엄격한 가르침 덕분에 공부도 꽤 나쁘지 않게 잘했고 사격 실력도 늘었어요. 10개의 표적 중 8개 이상을 명중하는 사람이 됐죠. 하지만 아버지는 더 늘어야 한다고 하셨지만요. 끝이 보이지 않는 행군 팔굽혀펴기 장애물 코스 훈련을 여자라고 힘이 없다던가 딸이기 때문에 좀 봐달라는 불평을 할 수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상처 하나라도 나면 속상하셨다면 이젠 더 큰 안전을 위해 이게 당연한 길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해야 앞으로 더 큰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요. 그땐 정말 눈물 나고 혹독한 10대를 거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저는 확실히 육체적으로는 다른 또래보다 강해졌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강해지지 못했죠. 점점 더 약해졌거든요. 마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선 저런 혹독한 훈련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 놀 시간이나 저만의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청소년이 되고 혼자 있고 싶고 이젠 저 혼자 알고 있는 것들도 제법 생기고 싶은 나이가 충분히 되었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저는 어린 나이에 머무르는 듯했죠. 저는 시간이 가도 아이 다루듯 저를 대하시는 아버지가 점점 이해가지도 않았고 답답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로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고 제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겠죠. 하지만 그게 어떨 땐 탁 숨이 막히는 느낌을 줬어요. 이럴 거면 왜 훈련들을 한 거고 친구들이랑 나는 언제 자유롭게 놀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요. 아무도 저희 집에 놀러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아버지를 안다는 건 좋은 조건만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과잉 보호도 힘들었지만 저명한 군사 영웅의 외동딸이라는 사실도 보통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부심이 부풀어 올랐지만 그런 분의 딸이 저것밖에 못하냐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까봐 하는 불안감은 저를 항상 겁먹게 했어요. 웃기죠. 가장 강한 사람의 딸이 가장 겁을 내며 자라야 했다는 게 말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까봐 겁을 내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는 뭘 해도 아버지 그 이상을 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결코 입 밖으로 낼 순 없었죠. 아버지의 압박이 점점 원망스럽게 느껴졌어요. 감사하기도 했죠. 그런데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점점 커버린 아이가 돼버린 저는 자꾸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나의 삶인가 하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대학교를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교를 갈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저는 드디어 아버지의 둥지를 벗어날 기대에 부풀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그간의 공간에 문을 열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참 시원하기도 하지만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감사하기도 했어요.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생활하는 것이 종종 제한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결국 그 방식들, 그 덕분에 원하는 대학교에 다 지원해서 붙을 수 있었고 성인이 될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컸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덕에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부모님에게 인사를 올리고 대학생으로서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대학 생활은 정말로 즐거웠어요. 처음으로 장군의 딸 비너스가 아니라 그냥 개인이 되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20살이 넘어서야 그걸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낯선 경험이면서도 모든 걸 새로워하는 저를 친구들은 참 신기해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즐거웠어요. 새로운 것들, 친구들과 화장하는 법,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패션 쇼핑을 하며 저희 일상은 또래 여대생들처럼 채워졌어요. 제가 바라던 드디어 완벽한 그림처럼 제 인생이 그려지고 있었죠. 더 이상 새벽 6시 기상이나 예정된 피트니스 훈련이 필요 없었어요. 완벽하게 정리된 제 방을 더 이상 점검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디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뻔했습니다. 공부나 사교를 위해 밤 10시가 넘어가는 제 자신이 처음에는 죄를 지은 것처럼 죄송했어요. 하지만 점차 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해방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부족하네요.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을 법한 옷과 헤어스타일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아버지에게 갈 때는 그렇게 가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아버지와 늘 체력 단련을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니 몸이 답답하고 뻐근했어요. 태권도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태권도라는 무술에 이끌려 저는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됐습니다. 대학 생활과 동아리 생활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저에게 차원이 다른 소속감을 주더라고요. 그 무엇도 친구들과 이런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쌓지 못했던 저에게 꼭 필요하던 게 바로 이런 거였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무술을 배우는 동아리라고 하니 반대를 하지 않으셨고요. 아버지는 이제 어느덧 은퇴를 하셔서 집에서 나름 취미 생활들을 찾으려 하는 중이시긴 하다고 하는데 딱히 즐거운 것들을 찾지 못하시는지 요즘 짜증이 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시험이나 동아리 활동을 해서 본가에 가지 못했는데 빨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본가를 자꾸 안 가려는 핑계를 만드는 이유가 사실 따로 있긴 했어요. 아빠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꿈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한국으로의 워킹홀리데이였어요. 그걸 준비 중이었거든요. 동아리에서 친해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은 단숨에 저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특히 K-팝 드라마가 너무 좋아 그것들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야겠다. 마음먹게 됐죠. 제 마음속의 한국은 저희 답답하기만 하고 정적이었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신비롭고 마법과도 같은 그런 신기루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의 서울로 가서 명동도 가보고 쇼핑을 하면서 진짜 한국식 바비큐를 먹고 코인 노래방이라 불리는 곳에서 노래도 부르는 제 모습을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일도 하면서 제가 그렇게도 느껴보고 싶었던 한국의 문화에 대해 느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상상했어요. 그래서 비자도 신청했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수없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저번에 본가에 갔을 때 완벽하게 알아챘죠. 아버지를 떠보려고 제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어요. 친구가 이번에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따라갈까 했다면서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떠봤죠. 그러자 아버지는 발끈하시면서 그 먼 곳을 간다고. 너 거기가 휴전국가인 것도 몰라. 너 죽고 싶어서. 그래, 그런 곳을 이제는 막 가겠다고 미친 거니. 정여행이 필요한 거면 미국이나 유럽 여행이나 다녀와 한 번 더 한국 이야기 꺼내기만 해봐. 그땐 정말 이야기만으로 안 끝날 테니까 알겠니? 아버지가 그렇게 저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그 정도의 표정을 보인 게 난생 처음이라 볼까지 붉어질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왕 주사위는 던져졌고 후회해도 이젠 늦었어요. 허락을 받느니 나중에 용서를 구하는 편이 더 쉬울 거라고 판단했어요. 왜 그렇게 무리해서 한국을 가려고 했냐고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보낸 시간들이 저의 성장과 자아 발견에 새로운 부분이 열린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자라온 보호의 벽 너머의 삶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드디어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 사는 삶을 살아봐야겠다는 판단이 확실해졌고,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나라가 적합했어요. 그리고 여러 친구들을 사귀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었죠.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을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저는 이미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에게 더 익숙한 건 집과 아버지의 감시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거였죠. 졸업을 하게 되면 저는 예전처럼 결코 돌아갈 순 없을 거예요. 그러느니 제 마음이 가는 일을 하는 게 옳을 거라 생각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비자가 다 나오고 한국으로 갈 준비가 다 되었을 때까지도 용기가 없는 비겁한 제 입은 아버지에게 말할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그래도 끝없이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엄마를 찾아갔죠. 엄마에게 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곧 떠날 거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이 긴 편지를 아버지에게 전해달라며 저의 긴긴 고민과 마음이 적힌 편지를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제가 아버지에게 들켜 혼나고 결국 가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둘이 비밀작전을 짜게 됐어요. 아버지가 주무실 때, 딱 노래를 틀으실 때, 그때 그냥 집에서 빠져나가라고 하셨죠. 귀가 밝으시기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실 거라면서요. 그렇게 미리 부른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왜 아버지와 나는 어긋난 걸까? 나는 왜 이런 걸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10시간이 걸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확인해 좌석을 찾아 앉은 저는 좌석에 앉아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해 속이 울렁거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실지도 걱정됐지만 그것보다 그냥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그리워하실지 죄송했어요. 그래도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긴장되는 일이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순종적인 딸로 명령을 따랐던 제가 드디어 스스로 인생을 걸어가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왜 제가 유일하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시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하지만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꿈처럼 바랬던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회사 근처로 잡은 숙소도 깔끔했고 집주인분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정말 혼자서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오랜 꿈과 기다림 끝에 도착한 저는 모든 순간을 만끽했어요. 모든 걱정들을 잊고 싶어 더 열심히 즐기고 일했습니다. 저의 사수였던 동료는 저와 같은 독일 사람인 피치였는데
피치는 월차까지 내서 저를 서울 구경까지 시켜주고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줬죠.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시장과 카페 쇼핑지구 관광 명소를 다니며 알찬 시간들을 보냈어요. 밤에는 홍대 밤문화와 노래방을 돌아다녔고 그렇게 꿈꾸던 코인 노래방도 클럽도 구경해 볼 수 있었어요. 원래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춤을 늦은 시간까지 추는 것들을 한 거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평평한 화면으로 봤던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훨씬 더 즐거웠어요. 금요일과 주말을 기대하게 했죠. 그래서는 주말을 기다려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피치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공감한 말은 한국에 대한 인상은 모든 곳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완벽히 안전하다는 거였어요. 정말 어디든 안전을 위해 CCTV로 촬영이 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CCTV가 되어준 것처럼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이런 한국의 면들을 보니까 더 떳떳해졌어요.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죠. 아버지가 걱정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수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문득 외로워지더라고요. 한국에서 지낸 지 3개월 정도 됐을 무렵 전화 걸지 않기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떠난 후 어머니에게 들은 아버지의 반응은 역시나 제 상상 그대로였습니다. 그 이상이라고 했어야 할까요? 충격을 받아 아버지는 더 엄격하고 무서워지셨고 저를 볼 생각도 없고 제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부터 내 딸이 아니라면서요. 그 이후에도 몇 번이고 아버지와 연락을 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제 연락을 거절하셨고 저와 연락을 하길 원치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보고 싶다는 말을 남겼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지구 반바퀴나 떨어져 있으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을 직접 보시고 판단해달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기까지 저에게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어요. 마주하고 싶었죠.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제 녹음을 들으신 아버지는 바로 비행기 표를 끊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그립고 보고 싶던 부모님을 그것도 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며 별 상상이 다 되더라고요. 속마음 아버지는 어떨까, 나를 안아줄까, 나에게 화를 내실까. 내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아버지의 첫마디는 뭘까? 난 무슨 표정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게 좋을까? 곡공항에 자동문이 열리고 저 멀리 한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런 고민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요. 가족이 그런 거라는 걸 알았죠. 저는 그냥 뛰어가서 아버지를 와락 안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말 대신 그 큰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그 토닥임안에 무수히 많은 말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겨우 닦고 서울에서의 여정을 시작해야 했어요. 이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마침내 보여줄 차례였거든요. 들고 다니면 불편할 부모님의 짐은 공항에 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죠. 아버지는 뭐 이런 걸 이용하냐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냐고 하셨지만 그건 한국을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걸 추후엔 다 깨달으셨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시작했어요. 일부러 제가 짠 코스였죠. 100번은 더 생각했어요. 뭘로 부모님과 여행을 할까 하다가 한국에 대한 매력을 빠르게 보여주려면 지하철만큼 매력적인 수단이 없거든요. 한국의 지하철보다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친해진 외국 친구들은 해외여행 경험이 아주 많은데 그들이 가장 손꼽아 칭찬하는 게 발 한국의 교통,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문화 안전 수준일 거예요. 부모님과 움직이던 시간이 마침 출퇴근 시간도 아니어서 딱이었죠. 역시 제 판단은 옳았어요. 부모님은 한국 지하철을 타보시더니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매서운 군인의 눈매로 딱 변하시더라고요. 넌 이런 휴전국에서 산다는 게 불안하지도 않니? 불안하고 무섭지도 않아. 저는 그게 아니라며 한국의 예비군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제야 오해한 것에 대해 괜히 민망해하시며 우리 사이엔 괜히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도시로 가까워지니 서울의 모습이 완연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 서울을 보시더니 휴전국 치고는 솔직히 놀라운 발전이긴 하다.
처음에는 어디 한번 보여줘봐라 하는 식의 팔짱을 낀 채 경계를 하는 듯했던 아버지의 태도가 점차 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하철, 버스, 택시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서울 곳곳을 누볐고 시장부터 백화점까지 저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게 노력했어요. 부모님은 서울의 낮과 밤이 이렇게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에 신기해 하시면서도 낮이건 밤이건 어디든 평온하고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표정에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저의 숙소로 오는 길, 숙소부터 회사로 가는 길 모두 완벽하게 설치된 CCTV 24시간 활발하게 오가는 차량들을 보시면서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빠져 보이셨죠. 부모님의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에게 한국식 피부 마사지를 끊어준 후 오랜만에 아버지와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어색하기도 했어요. 마주보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색한 기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운을 떼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저에게 다짜고짜 사과부터 하셨어요. 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었는데 미안했다. 나는 단지 그냥 내가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길 바래서였어. 하지만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너의 연락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나의 고집 때문에 먼저 연락 한 통 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렴. 진심이 가득 담긴 아버지의 생각지도 못한 사과는 저를 상당히 놀라게 했어. 아버지는 전쟁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분단국가라는 것만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왜 무작정 반대부터 했는지 진심을 다해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사람들의 밝게 웃는 표정과 더불어 완벽한 인프라와 그 안에서 느낀 편리함에 왜 그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 나이에는 고급보단 한국에서 배워나갈 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인정하셨죠. 그리고 정말 내 딸이 언제 이렇게 다 큰 거냐며 스스로의 길을 옳게 잘 찾아가는 저에 대해 깊은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감동적인 순간은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저를 이해해주기만 해도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이 정도로 완벽히 저와 한국에 대해 이해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했죠.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소중히 여기는 이 문화에 대해 이렇게까지 지지하고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 저는 아버지와 한층 더 가까워진 사이가 됐어요.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대화를 나눠요. 특히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지셔서 매일 저한테 그거 본 적 있느냐고 거긴 가본 적 있냐며 오히려 저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곤 하시죠. 가장 크게 바뀐 건 아버지가 제 삶에 비판이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우선 해보라고 응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는 확실히 발전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딪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저보다 더 노력해주시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죠. 저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의 제 진짜 일상들을 아버지에게 브이로그식으로 일일이 담아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와 저희 자유로움까지 합쳐지니 그 관계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졌어요. 지금 이 사연을 쓰는 곳은 비록 아버지가 살고 계신 본가는 아니지만 이젠 제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은 거리와 관계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저에게 이제 집은 그저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저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이 곧 제 집이 되겠죠. 앞으로 제가 나아가는 곳엔 무조건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사랑해준다는 걸 확신하니까 근거 없는 용기가 생겨나는 기분 아시나요? 여러분도 꼭 그런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거나 그런 기분을 깨달으시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웨일리입니다. 제가 핀란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 30살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벌써 10년 됐는데 그냥 산책하고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한국 생활 보고 한국 문화 배우고 살고 싶은지 아니면 공부하고 싶은지 고민 많아서 처음에 왔을 때 겨울이었는데 방학 때 여름에 다시 와서 한국 생활해보고 2년 뒤에 유학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학사 졸업하고 그 석사 입학 다시 했을 때 그때는 다시 1년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네, 제가 남자친구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이후로 10년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러시아 쪽으로 방학때 갔는데 그때 만났어요. 그때 한국 남자 만났고 그냥 친구처럼 의사소통 잘 되었고 저희 연락 자주 했으니까 한국 뭔지 궁금하게 되었어요. 관계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었는데 뭐 사귈지 안 사귈지 고민도 많았고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서 연애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3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에 사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더 자주 오고 제가 석사에서 공부할 때 같이 살게 되었고 국사 졸업하기 전에 프로포즈 받았어요. 그때는 코로나 거의 시작했었는데 제가 다시 핀란드로 들어오다가 막혀서 저희는 못 만났어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이렇게 1년 반 후 다시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근데 결혼식은 못했어요. 뭐 그냥 기다렸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 코로나도 심해서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냥 착해서 제가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다니지만 그 회사에서 일하기 조금 어렵고 핀란드에서 뭐 사원 부장 이런 게 없는데 한국에서 있어서 조금 레벨이 잘 느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고 부족하고 한국에서 문제가 있는 눈치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런 거 없는데 뭔가 빨리 퇴근하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출근하면 눈치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출근 시간이 5분 전에 오면은 눈치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찍 와야 되죠.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유학 다녀와서 제가 그 올해 30살인데 몰랐던 것이니까요. 2년 동안 남편이 군대에서 다닐 때도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그 군인들 소리 지르고 이런 거도 느끼고 영상도 있어요. 군대에서 그때 전화하는 영상 알 수도 있고 군인들 그때 많이 했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한국 군대랑 핀란드 군대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완전 달라요. 근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군대 가면은 계속 2년 동안 군대에 있어야 되고요. 휴가가 너무 짧아요. 핀란드에서는 군대의 좋은 점은 출근 대견합니다. 주말에도 쉽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 일단 핀란드는 그래서 휴일이 아닙니다. 월요일 같은 느낌 그래서 토요일을 많이 쉬는데 그때는 몇 명 독일에 군대에서 남고 몇 명은 집에 갑니다. 그 군대 베이스를 가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학교 아니면 회사처럼 다니는 느낌입니다. 일단 군복이 멋있습니다. 미국 스타일 느낌 있고 훈련 잘합니다. 제 생각엔 해병대에서 제가 많이 모르지만 육군 대신에 해병대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납니다. 내 꿈처럼 바랬던 한국에서의 취업 생활을 한 후 고국인 핀란드로 돌아와서 재정비 시간을 가졌어요. 아직 나이는 젊고 한국에는 계속 살고 싶은데 어떻게 앞으로 뭘 하며 살까 고민이 참 많았죠. 보다 가장 아쉬웠던 건 한국어를 배우다 만 거에 대한 아쉬움이었어요. 한국을 다시 가고 싶었는데 언어가 완벽하지 않았던 것에 어떻게 이걸 채울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국에서도 배울 수 있었지만 저는 시간이 좀 아까웠어요. 한 번에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고모의 남편이 러시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거기서 다양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러시아로 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번 한국에 다녀온 이후에 저는 완벽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한국 사람들 특유의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이게 사용하는지 아시죠? 그 이후 저는 평생 한 나라에서만 산다는 건 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뭘 하나 할 때 그렇게 망설이기만 하고 부모님 허락부터 걱정했던 저였는데 참 도전적이고 호전적이게 바뀐 거죠. 사실 바로 한국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건 제 성격상 좀 미루기로 했어요. 좀 더 완벽해진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진짜 직장을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전에 러시아행을 택하게 된 거죠. 안 가봤던 나라와 문화에 대해 경험도 하면 좋잖아요. 뭐든지 많은 문화적 견해를 넓히는 것이 인생에 대해 뭐든지 선택할 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의 허락은 바로 오케이가 떨어졌어요. 오히려 오빠들이 반대를 하며 여자 혼자서 겁도 없다. 절대 안 된다 등 그러긴 했지만
곧바로 아버지가 다녀오라며 정리해 주셨죠. 빡빡하고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는 이젠 완벽히 제 편을 들어주세요. 이제껏 제가 선택해온 길이 저를 완벽하게 성장시켜온 걸 지켜봐 오셨고, 그게 틀리지 않았음을 제 스스로도 증명해 왔으니까요. 저는 이번 러시아로의 행위 제가 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데 꼭 필요함을 설명드렸고, 아버지는 그런 저를 가장 응원해 주셨죠. 단 늘 안전을 걱정하셨지만요. 아버지는 저에게 이제 보니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건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다면서 모험심이 강하고 용감한 게 꼭 아버지를 빼닮은 게 아주 못 말린다면서도 자랑스러워하곤 하셨어요. 아버지의 배움을 받으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고국과 러시아의 날씨는 전혀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옷을 잘 챙겼는지 끊임없이 물어보셨죠. 긴장한 어머니와 달리. 오히려 저는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스크바를 향해 이륙하는 비행기를 타자 가슴이 참을 수 없이 두근거렸어요. 또 다른 도전을 향해 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간단한 러시아어를 공부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어요. 그때가 12월 하순이었는데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활주로를 가로질러 도착 터미널로 걸어가는 동안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솟구쳤는데 나름대로 따뜻하게 해본다고 챙겨온 건데 러시아의 추위를 경험해 본 적 없던 저로서는 정말 심하게 당혹스러웠어요. 추위에 덜덜 떨며 정신없이 드디어 고모를 만났어요. 고모를 만나자 반가움에 추위도 잊고 우린 와락 앉고 고모는 언제 이렇게 숙녀가 되어버렸냐며 꽉 끌어안아 주셨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건데도 그간 통화도 자주 하고 워낙 연락을 자주 했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고모부는 결혼식과 가족 행사 이후 세 번째 보는 거였지만 늘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참 고모를 사랑해주는 것 같았죠. 저도 저런 사랑을 언제 할 수 있을까? 고모를 보면 늘 생각하곤 했어요. 그때까진 몰랐죠. 저도 이 도시에서 제 운명의 사랑을 찾으리라고 말이에요. 고모부가 운전해주시는 창밖을 열심히 바라보며 낯선 신도시를 감상했습니다. 날은 흐린 날이었고 거리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제가 상상했던 화려한 궁전과는 달리 단순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역사가 숨어 있었어요. 돔 형태의 고대 성당이 위풍당당한 스탈린주의 타워와 고층 아파트와 함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모스크바는 대조의 도시였습니다. 고모부는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제가 들을 수 있는 한국어 수업도 있었고 한국어 수업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고모부 찬스로 들을 수 있긴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듣지 못했을 거예요. 고모네 집에서 지낼 수도 있었지만 저는 혼자 지내길 원했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머무는 아주 보편적인 숙소를 얻었죠. 제가 지내기로 한 숙소는 유학생들을 위한 칙칙한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제 작은 방은 하얀 벽과 단순한 가구가 있었는데 그걸 보니 저절로 한국에서 지낼 때 있었던 시설과 너무도 비교가 돼서 웃음밖에 나질 않더군요. 더군다나 추위를 막아줄 수도 없던 그 금속 프레임 창문은 정말 너무 추워 맨 처음 러시아에 가고 나서 감기에 걸려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네요. 체력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 있었던 저였지만 러시아에 적응할 수 없던 혹독한 추위는 도저히 적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겨울은 계속되었고 기온은 영하 15도 정도는 정말 당연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가장 따뜻한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매고 추위와 싸웠습니다. 귀덮개가 달린 털모자부터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필수적인 것들이 되었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들 여러 겹을 겹쳐 입었고 장갑 목도리 두꺼운 양말도 꼭 챙겼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지금만 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고 나중엔 자산이 될 거라 믿으며 이 시간을 즐기자 마음먹었습니다.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 캠퍼스 투어 입문 강의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제가 듣는 강의는 러시아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한국어 강의 중 하나여서 상당히 학생 수도 많았어요. 또 이 학교 역시 상당한 역사를 가진 곳이라 아치형 복도가 있는 웅장한 본관 건물을 걷는 것만으로도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캠퍼스 주변의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유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생각보다 러시아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긴 했죠. 딱 하나만 조금 힘들었지만요. 러시아어가 아주 기초 수준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원활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한국어로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 학업을 따라가기엔 수월했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도 빠르게 친해졌고, 우리는 과제를 함께 하느라 카페도 다녔죠. 모스크바에서의 일상에 차츰 적응을 하고,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해지면서 제 언어 실력은 한국어도 러시아어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유학생 몇 명과 친구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결국은 한국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저녁이면 숙소에서 온라인으로도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도 채우고 싶었지만 그 부분만은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러시아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모스크바는 위도가 높고 적도의 일정한 12시간의 낮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짧은 겨울 낮과 긴 밤이 이어져 이 시기에는 해가 거의 오전 8시가 되어야 뜨고 오후 5시쯤 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밖에서 운동을 하거나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1월이 되자 모스크바는 끝없이 회색빛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낮에는 어둡고 음산한 날들이 이어졌고 약한 햇빛이 잠깐 상식만 비쳤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되어 바깥의 매서운 추위를 피해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날들만을 계속 보내다 보니 사람도 날씨처럼 되는 기분 아세요? 저는 더는 이렇게만 있을 순 없겠다 싶더라고요. 추운 날씨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겠다. 밖으로 나가 혼자서 이 나라를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더 즐길 방법을 모색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나가게 된 외출 러시아는 보면 볼수록 그래도 불편한 건 있지만 아름다운 것도 있었어요. 웅장한 건축물이나 그 풍부한 문화유산이 신기했죠. 우리나라와도 다르고 한국과도 다른 러시아만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은 이곳에 오길 잘했구나. 와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선택이 맞다고 증명하게 하기 충분했죠. 부모님은 저에게 괜찮은지 항상 물어보시곤 했어요. 저는 걱정 말라고 말은 드렸지만 사실 저도 한국만큼 안전하진 않으니 반쯤 거짓말이 섞인 말을 할 때도 있긴 했죠. 하지만 어쩔 도리는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걱정하시며 메일을 보내셔야 할 게 분명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와 같은 수업을 듣고 있던 한 러시아 남자애는 저에게 호감을 보이며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이전부터 몇 번이고 밥을 먹자고 제안하긴 했지만 저는 그의 호감을 거절했어요. 사실 별로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금 저는 저희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생각뿐이지 다른 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은 제안을 하다 보니 저도 확실히 거절해야 할 것 같아 그날은 저녁을 먹으며 확실히 제 입장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을 마친 어느 날 저녁 그와 식사를 했어요. 뭐든 저에게 공통분모를 찾아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인지 그 대화가 조금도 즐겁게 느껴지질 않았죠. 이야기를 꺼내려 하는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데려다 주겠다며 말을 딱 자르고 일어나 걷자고 하더군요. 다음에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로 돌아가려고 자리를 나섰습니다. 역시나 그날도 어둡고 흐렸습니다. 길은 이미 한산했고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어스름 속으로 그와 걷는데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춥다며 본인의 옷깃만을 가리더군요. 거기서 본능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스카프를 얼굴 위로 끌어올리고 두 팔로 제 몸을 감싸 안으며 얼어붙은 몸을 가리며 걸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곧 저에게 그 끔찍한 일이 닥칠 거라고 말이죠. 제가 너무 마음을 놓았던 걸까요? 좀 더 조심했어야 했던 걸까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속도를 높이면서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뒤를 돌아보니 희미한 불빛 속에서 키가 큰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리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 남자가 제 바로 앞에 서서 제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제 팔을 꽉 움켜쥐고 옆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고 입을 벌렸고 그 남자애는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순간 엄청난 무서움은 아무 소리도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괴한에게 끌려갔고 골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발 사람만 나가게 해달라고 수없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괴한은 저를 벽돌벽에 거칠게 밀치고 한 손으로 제 입을 막으며 러시아어로 뭐라 말을 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제 눈앞에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칼날만 보일 뿐이었어요. 두려움에 마비가 된 저는 아버지에게 배웠던 어떤 무술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몸부림을 쳐도 괴한이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죠. 괴한은 빠르게 제 지갑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괴한은 저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최악의 시간이 다가온 듯했어요.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연을 쓰려니 손이 떨리네요. 그때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괴한이 사정없이 날아가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 괴한도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한 곳을 쳐다보자 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순식간에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와 괴한을 몇 대 더 발로 사정없이 발로 찼고 그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괴한은 저에게서 뺏은 것들을 재빠르게 바닥에 내려두고 주랭랑을 쳐버렸죠. 괴한이 사라지고 나서야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저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러시아어로 괜찮아요? 라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 근처 카페로가 앉았습니다. 이제 위험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였는데 정말 큰 키에 어깨가 넓어 딱 봐도 운동선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을 담은 눈빛은 저를 위로해주고 안심시켜 주었죠. 그를 바라보고 있자 이상하게도 천천히 제가 안정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네, 전 괜찮아요. 고마워요, 구해줘서요. 그를 향해 거의 제대로 처음 걷는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진 그를 거의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현수라는 사람이었고 저는 한국어가 더 편하다고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요. 그는 이 저녁에 특히 저런 사람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주면서 한국어를 하는 저를 신기해하더군요. 그것도 러시아 사람도 아닌 제가 한국어를 배우러 여길 왔다는 게 말이죠. 현수는 궁금한 게 많지만 오늘은 우선 가서 쉬는 게 우선이겠다며 하지만 걱정되니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가겠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카리스마에 거절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그가 데려다줬으면 했죠.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불안했지만 현수가 곁에 있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전화하라며 그는 그의 번호를 주고 그렇게 그와의 첫 만남이 지났습니다. 그날 숙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에 기대어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현수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밤에 사건을 계속 머릿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느꼈던 공포 그리고 때마침 수호천사처럼 나타난 현수의 등장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가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된 것을요. 저는 멈출 수 없는 그에 대한 생각을 참지 않았어요. 그에게 바로 연락을 했죠.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번 울리자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마자 연습했던 말들은 온데간데 까먹고 더듬더듬 인사를 건네며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다른 날 얼마나 옷을 고르고 또 골랐나 기억도 나질 않아요. 처음과 다른 장소에서 만난 현수는 말할 것도 없이 멋지더군요. 그는 돌을 깎아 만든 듯 날카롭고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그 어떤 남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멋있던 남자는 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그와 앉아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현수와는 무슨 이야기든 대화하기 편하고 즐거웠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평소 낯선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저였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금세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과 학업 추후 한국에서에 대한 꿈에 대해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 복무와 모스크바에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죠. 현수의 정중한 태도 속에는 깊은 성찰이 보였고 걸을 때 추울까봐 저부터 챙겨주는 모습에 그의 사려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고백으로 결국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수는 현재 공부를 위해 러시아에 왔다고 했어요. 역시나 저보다 몇 살 많았지만 정말 똥 아니었어요. 피부도 좋고 특히 웃을 때 들어가는 보조개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현수는 원래 한국 해병대 장교 출신이었다고 예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할 때 해병대라는 곳에 깊은 사명감과 명예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군인이셨던 아버지를 떠오르게도 했는데요. 마치 그런 점이 그에게 더 빠져들게 만들었죠.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진 제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에게 반한 이유는 또 있었어요. 현수는 강인한 군인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에게만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모스크바에서 각자의 유학 생활에도 충실하며 연애를 이어갔어요. 평일에는 열심히 수업을 듣고 만날 수 있을 땐 잠깐이라도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주말에는 박물관과 성당 화려한 볼쇼이 극장의 발레, 공연까지 함께 관람하며 모스크바를 즐겼죠. 현수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한국 전통 음식도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나 바삭한 불고기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아파트에 숨어 있곤 했습니다. 그 요리는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요리였고 정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날이 따뜻해졌고 모스크바의 봄이 피어나면서 현수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거의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모든 여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모스크바 강을 따라 긴 산책을 하고 아늑한 카페나 영화관에서 웅크리고 앉아 저녁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은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우린 이제 어떻게 향해 가야 할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결정할 때가 됐죠. 그날은 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숙소로 향해 가고 있던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저에게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같은 집으로 가는 사이가 되면 안 되겠느냐며 반지와 함께 프로포즈를 건넸습니다. 저는 행복함의 소리를 질렀고 고민할 것도 없이 예스라고 대답했죠. 그날은 저에게는 그 어떤 장면보다 로맨틱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선 최우선 과제는 허락을 받는 문제였습니다. 공부를 하겠다고 한 딸이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이라니. 그것도 고국도 아니고 타국으로 가서 살겠다는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늘 그렇듯 저의 불안감을 다 괜찮다며 본인만 믿으라고 손을 꽉 잡아주었고 제 걱정은 정말 생각보다 쓸모없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만나 우리가 만난 이야기를 다 세세하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현수는 직접 이야기 드리고 싶다며 우리나라 말로 연습해 준비를 해왔더군요. 그는 매번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현수를 보더니 아버지는 현수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땐 정말 놀라셨지만 그가 한국의 해병대 출신이라는 말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됐죠. 현수와 아버지가 둘이 처음 만났을 때 한참 동안 군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수의 할아버지도 해병대 출신이었고 아버지도 해병대 출신이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말에 아버지는 크게 감명받으셨어요. 그가 군대를 대하는 태도와 여전히 해병대를 향한 사명감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저를 대하는 마음까지 무엇 하나 흠잡을 게 없다며 진심으로 제 결혼을 축복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결국 현수와 결혼해 한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돌고 돌아 다시 한국으로 온 셈이죠.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더해져서 말이에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을 하던 날 현수가 저를 바라봐주던 행복에 가득 찬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우리의 시작은 서울의 작은 신혼집에서 차려졌어요.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무척이나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현수가 우리 힘으로 해보고 싶다고 마련했죠. 저는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현수와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부부로 산다는 건 매일 아침이 새롭고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현수는 아파트의 작은 주방에서 군침 도는 한식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현수가 출근을 하면 저는 집안일을 하고 현수를 기다렸죠. 밤에는 꼭 껴안고 영화를 보거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신혼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정말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신혼집을 정리하는 중이라 그날도 정리가 한창이었어요. 현수가 출근을 하고 나서 우연히 현수의 예전 앨범을 보게 됐습니다. 해병대 시절 앨범만 따로 보관을 했더라고요. 딱 봐도 현수를 한눈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시절 현수는 참 멋있었어요. 집에서 매일 부드럽고 자상한 모습만 보다가 강인한 군대 시절을 보니 새삼 더 멋있게 다가왔죠. 특히 해병대는 군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가 입지 않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집에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심장이 또 뛰더라고요. 해병대 유니폼은 다른 군복이랑 좀 다른 점 아세요? 제가 신기해서 현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병대는 정복이라는 게 특히 멋있더라고요. 그게 겨울에만 입는 코트 같은 건데 휴가를 나가는 군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해병대의 특권 같은 유니폼이라고 하더군요. 여름에도 셔츠로 되어 있는 유니폼이 또 있는데 그건 또 다른 매력을 가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소속성이나 강인함을 확실히 더 부각시키긴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해병대는 팔강모처럼 상징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또 빨간 명찰도요. 저는 이런 강력한 부대를 나온 현수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군인의 딸이라 그런가. 저는 현수가 해병대 시절 이야기를 해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해병대가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지도 잘 알죠. 해병대는 전 세계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강한 부대라고 들었는데 현수가 말해준 일명 해병대 정신이라 불리는 강한 정신력은 제가 방송으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경악할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평생 군인이었던 아버지도 인정하실 정도니까요. 해병대는 정말 극한의 상황에 대비한 훈련까지 받더군요. 그래서 특히 상륙작전이나 특수작전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셨지만 세계 여러 해병대 중에서도 특히 한국 해병대가 제일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걸 들었기에 더 현수를 좋아하고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현수는 이제 새로운 직업 도전을 하기 위해 가끔 지방 출장이 생겼어요. 저도 이제 저희 미래를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설 거예요. 그래서 현수는 늘 걱정이 많죠. 떨어져 있을 제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여기는 러시아가 아니잖아요. 한국이죠. 그리고 이젠 두려울 게 없어요. 현수의 변하지 않는 사랑만 있다면 어떤 미지의 미래가 와도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